많은 것들이 조금 이제 그 부실이 네. 혹은 이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좀 쌓여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부실을 털고 가는 과정, 네. 이런 과정들 구조조정 속에서 뭔가 경제에 여러 가지 좀 소음이 나올 수 있는 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경제 한방 새로운 시즌의 진행을 맡고 있는 박정호입니다. 오늘은 자산 배분, 투자 포트폴리오, 전략 수립의 대가이신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님 모시고 2024년 글로벌 경제 전망에 대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주식시장을 보면은 오늘 이제 장이 마감되지만은 2,600선을 두고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본 그 코스피의 현재 위치, 그러니까 우리 한국 주식시장 50년 역사를 볼 때 네. 현재 위치가 어떻게 되며, 그래서 2024년에는 그 주식시장 전망을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장기 횡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한 2,600포인트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처음 2,000포인트 갔던 게 2007년 여름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16년이 넘게 지났는데 그동안에 뭐 한 16년 동안 30% 오른 거니까 연간으로 따지면은 한 1.5% 남짓밖에 못 오른 겁니다. 네. 그럼 주식이라고 하는 위험 자산에 투자한 성과치고는 상당히 이제 성과가 좋지 못한데,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주식 시장이 강했을 때가 네. 굉장히 강력한 경제 성장 엔진이 있을 때 주식이 좋았습니다. 70년대 이제 오일머니 붐, 네. 중동건설 붐으로 오일머니가 많이 들어올 때 주식이 장기간 좋았고요. 네. 또 80년대 후반 3조 호황 때 주식이 참 좋았고요. 네. 또 2004년부터 2007년 정도까지 이제 중국이 고성장할 때 한국이 그 덕을 보면서 좋았거든요. 당시에 차화정 시대가 그때 예, 네. 그런 종목들이 네. 많이 올랐죠. 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어떤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찾지 못하면 주식이 장기간 횡보하는 모습이 이제 간간히 나타나는데, 네. 지금도 우리가 이제 중국의 개혁 개방 이후에 한국이 가장 큰 수혜를 누리다가 네. 이제 뭔가 중국으로 받는 수혜가 좀 적어지고 오히려 뭐 차이나 리스크 네. 이런 게 거론될 정도로 비즈니스가 과거처럼 이제 잘 안 되다 보니까 네. 뭐 주식시장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024년 증시 전망에서 그 센터장님께서는 그 재고 사이클을 중요하게 보시던데, 네. 그 네. 재고 사이클과 증시 어떤 네. 관계, 어떤 일단 의미가 뭐 있을지. 재고라고 하는 거는 네. 이제 소소한 사이클을 보자 이런 말씀입니다. 앞서 네. 이제 중국을 말씀드렸지만 한국 경제가 뭐 아주 극적으로 뭐 성장률이 개선이 되거나 기업 이익이 탄력적으로 좋아지거나 뭐 이런 것들은 2024년에도 이제 기대하기 힘들 것 같고요. 네. 근데 재고라고 하는 거는 소비자들에게 팔기 위해서 기업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코로나 이후로, 코로나 직후에는 경기가 좋았지만 작년 올해 경기가 상당히 전체적으로 안 좋으면서 네. 기업들이 재고를 많이 줄여놨습니다. 이제 겁을 많이 네. 먹은 거죠. 네. 네. 그래서 더 이상 축적해 놓은 재고를 많이 줄이다 보니까 우리가 뭐 전 대표적으로 한국 의류라고 생각하는데, 의류 산업의 경우는 이제 한국 뭐 장기 정체고 내수가 별로 안 좋고 수출은 물론 괜찮습니다만은, 근데 의류도 대표적으로 재고를 많이 줄인 그런 네. 업종이거든요. 네. 네. 그럼 이제 유통업체들이 재고를 늘리고 이런 과정에서 예컨대 뭐 그 옷 만드는 회사는 매출이 늘어나고 뭐 이럴 수가 있기 네. 때문에 뭐 크게 보면은 아주 큰 한 방을 노리기보다는 소소한 사이클을 잘 봐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재고 사이클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지난 2년 동안 경기에 대한 비관론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완화가 되면서 그래도 2024년의 성장률은 2023년보다는 조금 높아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뭔가 재고 투자가 나타날 수 있는 업종들 뭐 이런 것들이 저희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의류 그렇고요. 뭐 반도체도 재고를 많이 줄였기 때문에 네. 뭐 넓게 보면 반도체도 그런 범주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성장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 재고가 부족하면 실제로는 물건을 판매하면서도 재고 물량도 조금 늘려야 채워놔야죠. 되기 때문에 네. 채워놔야 되니까 그 좀 더 생산을 많이 하게 된다.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면 되겠군요. 특정 업종은 재고가 뭐 너무 많이 줄어 있어서요. 네. 이제 재고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산업이나 주가도 네. 저는 반응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결국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대출로 특히 건설업계가 어려워하고 있고 이 영향이 그 금융권으로 불똥이 튀지 않을까. 금융권도 아주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2024년 그 우리 주식이나 채권 시장에 그 이런 PF 부실 문제를 포함해서 어떤 변수가 중요하게 작용할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미국이라고 봅니다. 네. 미국이 금리를 어느 시기에 네. 또 얼마나 많이 내릴 것이냐가 전체적으로 좀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어느 나라나 중앙은행은 경기가 안 좋을 때 금리를 낮추거나 하면서 이제 경기 진작을 도모할 수 있는데 네. 지금 기축통화국인 미국 금리보다 한국 금리가 굉장히 많이 낮죠. 2%포인트가 2%포인트가 낮으니까 네. 미국이 금리 올릴 때 한국이 이제 금리를 올렸을 때 여러 가지 부작용을 생각해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못 올릴 수 있는데 네. 미국이 금리 낮추기 전에 한국은행이 금리 낮추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의사결정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진정이 되면서 미국의 통화 정책이 이제 금리 인하 쪽으로 가야 네. 한국은행도 운신의 폭이 좀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언제 금리를 낮추느냐 이게 뭐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또 두 번째는 부동산 PF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네. 뭐 지난 10년 동안 한국 경제에 큰 탈이 난 거 기억나시는 거 아마 별로 없으실걸요? 제가 직장 잡고 바로 네. 다음에 외환위기 터졌고요. IMF. 네네네. 2년 지나고 나서 3대 재벌 대우그룹 파산했고요. 또 한 4년 지나고 났더니 카드 버블이 붕괴가 되면서 네. 한국 경제는 심각한 위기가 생기고 이걸 바로 극복하는 강한 복원력을 보여줬는데 네. 지난 10년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경제 개발한 이후에 큰 사고가 없었던 10년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뒤집어서 말하면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낮게 유지가 되면서 뭔가 좀 힘든 경제 주체들이 정리도 안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저는 많은 것들이 조금 이제 그 부실이 네. 혹은 이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좀 쌓여 있는 것 같거든요. 뭐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부동산 쪽에 뭐 네. 건설회사라든가 아니면 금융회사라든가 이런 쪽이 이제 많이 이제 결부가 되어 있을 텐데 뭐 그런 쪽은 눈에 보이는 부실일 테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 좀 이제 부실을 털고 가는 과정 네. 이런 과정들 구조조정 속에서 뭔가 경제에 여러 가지 좀 소음이 나올 수 있는 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마지막으로는 내년 11월에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기존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해왔던 것과는 좀 완전히 다른 정책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뭐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2년 동안 예컨대 친환경 투자에 돈을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뭐 굉장히 그 가능성 높은 예측은 트럼프는 이제 기후 변화 이런 것이 환경론자들의 사기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네. 파리 기후 협약에서도 탈퇴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많이 투자해 놓은 것들이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매몰 비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트럼프라고 하는 인물 그 자체만으로도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불확실성도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친환경 쪽에 그 매몰 비용이 생긴다 하더라도 또 네. 다른 부분에서 또 성장이 더 아무래도, 크게 네. 일어날 수도 있겠군요. 네, 뭐 아무튼 바이든 행정부와는 좀 방향이 다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2024년 우리 그 센터장님께서는 그 자원 배분 포트폴리오 전략 수립의 대가이신데 2024년 우리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어떻게 짜는 게 좋을지요? 뭐 한국 주식의 경우에는 뭐 성장성은 뭐 그렇게 높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6년 동안 주가가 거의 못 올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 내재가 된 뭐 심각한 그 모순이나 가격 부담 이런 거는 별로 없어 보이고요. 다만 이제 주가가 장기적으로 정체하다 보면 지나고 나면 배당만 남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한 해 한 해 따박따박 모아놓은 배당이 장기적인 어떤 성과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뭐 한국은 배당을 중심으로 해서 주식을 좀 고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고요. 또 전 세계 투자가 지금 미국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글로벌 밸류 체인을 미국 입맛에 좀 맞게 바꾸고 있고 뭐 이런 과정에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그 미국의 중소형 주식들은 거의 오르지 못했거든요. 네. 근데 경제가 제대로 팽창을 해야 작은 회사들 또 좋아지는데 이제 미국은 GDP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치로 높아졌습니다. 네. 정말 이제 제대로 성장하는 저는 주요한 나라 중에 유일한 국가인 것 소비. 같거든요. 네네. 네, 그렇다 그러면은 미국의 중소형주, 저는 뭐 한국 주식, 배당주 중심으로 자산의 30%, 네. 미국 주식은 중소형주 중심으로 한 30%, 나머지 40% 정도는 채권을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뭐 금리가 올해보다 내년에 조금 낮아질 가능성이 네. 있지만 저는 뭐 그렇게 많이 안 낮아질 것 같고요. 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금리 수준도 최근 뭐 7, 8년 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식 투자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더 큰 기대 수익을 노리면서 투자를 하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16년 동안의 코스피 상승률이 연평균 한 1.5% 내외밖에 안 됐다 네. 그러면 한 3% 중반을 주는 이자는 저는 결코 적지 않은 이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주식 6, 채권 4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주식은 한국의 배당주나 미국의 중소형주 뭐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기울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그 미국 비중이 전체 이제 한 3분의 1쯤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미국에 최근에 보면은 그 이른바 그 대형주들 네. 그 매그니피센트 7개 이 지수가 최근에는 약간 정체를 보이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중소형주들 중심이 그 러셀 지수가 있지 네, 않습니까? 네. 러셀 지수가 최근에는 또 약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러셀 지수를 약간 조금 네, 맞습니다. 눈여겨 봐달라 그런 벤치마크, 주문이신가요? 제가 미국의 중소형주를 다시 말씀드리는 거는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 글로벌 밸류체인이 재편이 되면서 네. 미국은 그런 기술 혁신 말고 다른 쪽에서도 왕성한 투자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소외됐던 말씀하신 러셀 2000류의 종목들이 네. 상대적으로 좀 더 큰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학균 신영정권 리서치 센터장님과 2024년 글로벌 경제 전망에 대해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잠시 쉬셨다가 다시 진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